너무 많이 자는데도 피곤하다 하면은 우선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밤마다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문제는 혈압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뇌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는 거거든요. 성인 ADHD에서 수면 문제를 겪는 비율이 거의 80%까지 좀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영입니다. 저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선배들하고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유튜브 멘탈탄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교대역에서 DF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의 좀 문제 중 하나죠. 잠을 네. 잘 안 자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7시간, 8시간 자도 네. 계속 피곤하고 낮잠 자고 싶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오는 건가요? 사실은 정말로 자도 피곤한 사람들은 보통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밤에 잠에 들면은 몸에 근육의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혀를 담당하고 있는 근육 힘도 떨어지면서 혀가 좀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럼 깊은 수면에 들어갈수록 기도가 막히게 되면서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마다 누가 이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호흡을 하기 힘들어서 우리 뇌는 살기 위해서 뇌를 각성을 시켜요. 그래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잠에서 깨게 되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잠에서 깨게 되고 이래서 10시간, 11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자도 피곤하셔서 낮에도 졸리고 또 밤에 자야 될 때도 잠도 일찍 드세요. 그래서 절대적인 자연 시간이 많은데도 계속 졸린 분들은 주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남성이나 여성에서 이 수면 무호흡증 비율을 보면은 여성에서 한 5% 정도, 남성에서 13%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요. 이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 무호흡증 비율이 늘어가지고 50대에서 70대는 남성에서는 40% 정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무 많이 자는데도 피곤하다 하면은 우선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면증이긴 한데 기면증은 수면 무호흡증에 비해서 되게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0.02%니까 10만 명당 한 2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코골이가 있거나 그래서 무호흡증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시간을 자도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 7, 8시간이 평일에는 못 주무시다가 주말에 몰아서 7, 8시간 막 10시간 주무시는 걸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주말에 저는 10시간씩 자는데 왜 계속 피곤한지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평일에 수면의 빚, 수면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주말에 한두 시간 더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는데도 피곤하신다면 평일에 수면량을 좀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들어보면은 평일에 보통은 대여섯 시간 주무시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분들은 4시간, 5시간 주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 뇌에서 피로 물질이 가득 쌓이게 되고 우리가 커피로 이제 이렇게 버티면서 연명하더라도 결국에는 뇌 인지 기능이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삶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오래 자는 것이랑 네. 단순히 그냥 수면의 질이 좋은 거랑은 좀 별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수면은 시간도 중요한데 수면의 질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잠을 잔다고 해도 같은 수면이 아니거든요. 수면을 크게 한 3단계로 분류를 할게요. 보통 이제 얕은 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깊은 잠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있으면 렘수면이라는 꿈을 많이 주로 꾸는 렘수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 들면 한 30분 뒤에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렘수면으로 갔다가 약간 각성을 하고 이렇게 수면은 한 하룻밤 사이에 한 4-5번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잔다라고 하면은 결국 깊은 수면이나 렘수면을 많이 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10시간을 자도 피곤한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주간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밤에도 그 긴장이 좀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수면을 좀 계속 얕게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면 약간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스스로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코골이만 많이 한다 이러면 네.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로는 이제 코골이도 하나의 좀 그 지표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해도 코골이가 있는 비율이 한 50-6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50%는 코골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골이 단일만으로는 좀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보면 스탑뱅이라는 자가 설문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코골이의 크기의 정도, 예를 들어 문 밖에서 코골이가 들릴 정도면 꽤 심한 거고요. 그런 코골이가 있는지, 그리고 좀 남성에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목둘레가 클수록 그런 수면 무호흡의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자가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낮에 피로도가 정말 심한지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충분한 수면, 우리가 7, 8시간, 그리고 9시간까지 잠을 잤는데도, 매일 그렇게 주무셨는데도 낮이면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밤에도 금방 잠에 들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 하면은 한번 수면 문제를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조금 더 코를 많이 고는 편인가요? 네, 남자분들이 확실히 수면 무호흡 발생률에서도 좀 많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50에서 70대에서 남성 40%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충분히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이 실제로 좀 많이 있어서 한 번씩 저는 검사를 좀 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이제 여성분들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구강 구조나 기도 자체에서 해부학적으로 좀 작은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가. 그런 분들은 쉽게 기도가 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성이고 젊다고 해서 꼭 수면 무호흡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로 봤을 때 내가 좀 실제 피곤하다, 그리고 자도 피곤하고 코도 좀 곤다고 하는 것 같고 낮에도 항상 졸림이 있다면은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어떤 코골이가 생기고 네. 무호흡증이 생긴다. 네. 제가 원래 코를 진짜 안 골았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좀 네. 심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체중이 느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근육이나 근육 힘들이 좀 약해지는 면들도 생겨요. 그래서 점점 밤에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근육 힘이 더 풀리게 되면은 그 기도를 막는 일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술을 드시는지 모르지만 술을 먹게 돼도 이런 코골이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에는 그런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강에 코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코도 좀 막히게 되고요. 그럼 코가 막히면 입으로 우리가 숨을 쉬죠.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입이 수분도 부족해지고 이러면은 수면 무호흡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코골이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술을 드시면은 또 근육도 더 풀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또 술을 드실수록 수면 무호흡이 실제로 좀 심해지게 됩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근데 뭐 운동도 많이 해서 체중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이 좀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이제 수면 무호흡의 치료제로 허가하려고도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실제 위고비나 마운자로에서 체중이 많이 감량된 분들이 수면 무호흡이 좀 좋아지니까요. 그런 분들은 해부학적으로 기도나 이런 게 좀 작은 분들이 아니고 체중이 늘면서 실제 이런 기도 주변에 그런 기도를 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무호흡증이면은 체중이 감량되면 훨씬 증상이 좀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참 악순환 고리에 있는 게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밤에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해요. 그러면은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뇌가 식욕 호르몬이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실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욕이 좀 많이 땡기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날 낮에. 그러면 체중이 늘게 되고 또 피곤하니까 운동도 많이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칼로리 소모도 줄고 체중이 증가하고 또 체중이 증가하면 수면 무호흡이 또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어서 체중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아예 체중을 줄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은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양압기 처방을 해서 깊은 수면을 좀 취할 수 있게 하면 실제 식욕도 좀 줄어들고 낮에 에너지도 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좀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률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악순환 고리에 있어서 둘 중에 뭐라도 하나씩 해결을 하면은 좀 호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밤마다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라고 긴장시키는 신경들의 톤이 확 올라가요. 근데 이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는 혈압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면, 중증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심혈관 문제나 뇌졸중의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심장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거의 3배, 그래서 전체 사망률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호흡을 계속 멈추다 보니까 뇌에 산소가 안 가는 시간들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뇌도 이제 손상을 받아서 인지 기능도 좀 저하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할 때 뇌에서 또 벌어지는 일이
단백질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뇌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깊은 수면 때 보통 아밀로이드란 단백질이 뇌에서 림프나 뇌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수면 무호흡의 경우는 이런 깊은 수면을 구조적으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밀로이드 같은 게 쌓이면서 그런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치매로 갈 수 있다. 그쵸. 단기적으로는 어떤 병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봤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공황장애로 오셨어요. 공황장애로 오셨는데 중년의 남성이시고 좀 체중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공황장애 약을 치료를 해서 공황은 좀 줄어드는데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아니면 불안도라든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잘 호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심이 돼서 한번 수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해서 받았더니 중증의 수면 무호흡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밤마다 어떻게 보면 호흡이 계속 좀 막히게 되면서 뇌가 좀 호흡이나 이런 데 좀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나 밤에도 이런 공황 증상이 좀 발생했던 경우가 있어서 이런 단적인 예로는 그런 공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번아웃 증상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번아웃 증상 하면은 원래 해야 될 일도 점점 더 하기 싫어지고 좀 무기력해지고 또 기억도 좀 잘 안 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인데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에서 조금 나아지는다 싶은데 계속 어떤 순간이면 금방 재발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재발해서 좀 이상하다 해서 수면 검사를 해봤더니 그런 분도 이제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악기 치료하면서 한 3-4시간 정도만 마스크를 하면서 깊은 수면을 취했더니 다음날 확실히 좀 에너지가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번아웃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불안이라든지 번아웃, 우울까지도 이런 수면의 문제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증상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아침에 머리가 좀 아프고요. 네. 입이 마르고 네. 밥 먹고 나면 그렇게 졸립니다. 네. 이것도 수면의 질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침 두통은 정말 수면 무호흡증이랑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밤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감신경, 긴장시키는 신경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두통이 좀 생길 수 있어요. 혈압이 좀 올라가면서. 왜냐면 아침에 원래도 각성을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원래 긴장시키는 것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두통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도 마르고 또 무엇보다 이제 낮에 계속 졸리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좀 수면 무호흡이 의심된다 하면은 수면 다원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검사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주간 졸림만 있는 경우는 내가 생각보다 수면을 좀 덜 취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말에 일단은 좀 그 알람을 맞춰보지 않고 충분히 그냥 주무셔 보시는 거예요. 2시간 이상 수면을 더 취하시게 되면은 내가 수면에 부채가 있구나, 수면빚이 좀 쌓여 있구나 하시면서 수면을 일단 먼저 더 주무셔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면 연구를 봤을 때 잘 주무신다고 하는 분들도 막상 수면 연구할 때 10시간씩 침대에 누워있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첫날 거의 한 10시간씩 주무세요. 그러니까 나는 잘 잔다고 느껴도 수면의 빚이 좀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2주, 3주 이렇게 계속 10시간씩 주무시게 하면은 보통 8시간 내외로 수면 시간이 멈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항상 10시간씩 계속 사람이 잘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은데 10시간씩 잘 수가 없고 낮에 평일에 잘 주무시는 분들이면 한 8시간 내외로만 계속 쭉 주무셔도 잠이 깨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10시간씩, 12시간씩 이렇게 주말에 주무신다. 그런 경우는 수면의 빚이 많이 쌓여 있으신 거여서 일단은 수면의 빚을 많이 상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울증이나 네. ADHD 밤에 약간 발작하듯이 깨거나 네. 공황이 오거나 네. 또 졸리지만이 안 오는 현상, 악몽 이런 네. 것들도 치료를 해주시나요? 수면의 질을 치료하다 보면 근데 ADHD 같은 경우는 실제 수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 ADHD 진단 기준에는 수면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미룬다든지 이런 것만 있지. 근데 실제 이제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성인 ADHD에서 수면 문제를 겪는 비율이 거의 80%까지 좀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생체 리듬이 보통 야행성이 많으세요. ADHD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보통 밤에 좀 일찍 잠이 안 들고요. 아침에 좀 늦게까지 좀 졸려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ADHD가 있는 분들이 아침에 더 자야 되는데 못 주무시고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수면이 좀 부족한 경우가 또 많고요. 또 ADHD가 있는 분들은 약간 뇌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공상하는 모드가 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려고 하는데
여러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ADHD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루하거나 내가 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는 별로 하기 싫고 좀 재밌거나 자극적인 거는 오히려 과몰입해서 하거든요. ADHD가 있는 분들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술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이제 중독이 돼버리면은 그걸 하느라고 잠을 늦게 자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ADHD가 있으면은 실제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의외로 ADHD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밤에 잠을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통제들이 좀 잘 되면서 그리고 어떤 ADHD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아침에 기상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 ADHD가 있는 분들이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고 오전 시간은 거의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면 부족도 있겠지만은 각성하는 힘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DHD 약이 대부분 각성 물질이거든요.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나올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아침이나 오전에 각성을 유지가 잘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삶의 질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위해서 네. 좀 낮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뭔가 중독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낮에 하는 어떤 무심코 하게 되는 어떤 행동들이 밤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수면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누워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잠이 더 오는 건 아니고요. 누워서 막 오늘 일찍 자야지 한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수면에 영향을 주는 3가지 힘을 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수면이 잘 취해지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로도예요. 피로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에 깨워서 매 시간 피로도가 쌓여요. 그래서 보통 일어난 다음에 16시간, 17시간의 피로도가 쌓여야지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도와 관련해서는 낮에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한 1시간 반, 2시간을 주무셨다. 그러면 그날 밤에 한 2시간 정도 더 늦게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낮 동안 가능하면은 불면이 있는 분들은 낮에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낫고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인처럼 그 수면이 원래 너무 부족한 분들은 저는 낮잠이라도 주무시라고는 해요.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은 그런 분들은 낮에 주무셔도 밤에 계속 주무시거든요. 너무 수면이 부족해서. 근데 내가 좀 불면증이 있는 것 같다. 누워도 잠이 잘 안 온다 하면은 낮에는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낮잠을 안 주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험도 있었어요. 이제 그 한 층을 계단을 커피 한 잔 마신 거랑 똑같은 각성 효과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몸의 움직임을 취하면은 각성이 좀 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에는 좀 식후 산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쿼트라든지 스쿼트 한 2-30개 해도 한 5분 정도면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확실히 낮에 졸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약간 위나 십이지장이 좀 많이 팽창하게 많은 양을 드시면은 팽창하면 우리 몸에서 부교감 신경이라고 이완시키는 신경들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늘어지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점심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좀 늘어지는 게 있으니까 점심 양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초가공식품 그리고 밥 같은 거 흰쌀밥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그때도 약간 나른한 것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후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에 요즘은 거의 샐러드에 이런 시저 치킨 랩이라고 있거든요. 단백질 위주로. 그래서 저는 그거 먹고 일부러 병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확실히 오후에도 좀 졸리지가 않은데 앉아서 그대로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각성을 낮에 좀 올려놔야지 밤에 또 반작용으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햇빛이나 이런 거를 좀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낮에도 막 암막 커튼 하거나 어두운 데서 너무 있으시면은 우리 뇌의 각성도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내보다 실외가 낫기 때문에 낮에 가능한 시간에 자꾸 나가셔서 햇빛을 쐬는 게 훨씬 낫고요. 이게 실내랑 실외랑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창가에 있다고 해도 햇빛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체 리듬이에요. 우리가 피로도가 있고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이게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생체 리듬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밤을 샜을 때예요. 생체 리듬이라는 건 낮에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밤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밤을 새보면 어때요? 이제 보통 밤에 이제 샜을 때 피곤하다가 새벽 3, 4시쯤에 되게 피곤할 때가 생겨요. 저희도 이제 뭐 레지던트 때 당직을 서보면은 새벽 4시 내외로는 정말 멘탈이 안 좋아서 졸리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침에 6, 7시간 되면서 이제 회진 때
때가 되면 밤을 샜는데도 약간 살만해요. 해가 뜨면서. 그건 생체 리듬이 좀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날 밤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생체 리듬이 떨어지면은 피로도는 잔뜩 쌓여 있는데 생체 리듬이 떨어지면서 엄청 졸리게 되는 거죠. 그때는 침대에 누우면 마치 침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깊게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밤을 새도 낮에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생체 리듬이 없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다음날 낮에도 계속 피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생체 리듬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시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시계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앞뒤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시차가 발생하는 게 딱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해외로 갔지만은 우리 생체 리듬은 하루에 1시간씩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깥 시계랑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생체 리듬은 24시간 주기가 아니에요. 24시간 10분, 20분 이렇게 조금 더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가만히 동굴 같은데 동굴에 들어가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동굴에서 햇빛도 없고 아무 시간 단서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들어가서 실험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수면 시간이 밀려 있는 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침에 햇빛을 봐야지 밤에 수면을 조금씩 땡겨줘요. 아침이구나 하고 오늘 몇 시간 뒤에 잠을 자야지 이렇게 뇌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나 1시간 안에 햇빛을 보는 게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이게 또 너무 늦게 2시간, 3시간 뒤에 햇빛을 보는 거는 이런 생체 리듬을 땡기는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주무시기 위해서 마지막 3번째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피로가 잔뜩 쌓였을 때 잠을 자려고 해도 다음날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낮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결국 제 3번째 힘은 각성도, 그런 긴장도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에 올라갔다 보통 밤에 좀 떨어지면서 이제 이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계속 분비가 되면서 각성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밤에도 잠을 좀 취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체 리듬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도 보시고 규칙적으로 지내시고 계시고 또 밤에 침대에 눕는 것도 피곤할 때 눕는데도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저녁에 저는 운동을 좀 권장을 드려요. 운동만큼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명상도 약간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 또 일반인 분들이 좀 시작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서 저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좀 인터넷에 보면 얘기가 많아요.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게 안 좋다,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조금 더 자세히 알면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운동도 이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가 다 달라요. 저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서부터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밤 늦게 야근을 해서 운동할 시간이 적다 그러면은 좀 가볍게 운동을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혈압도 필요하고 당도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운동을 하는 동안은 오히려 증가를 해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서 2시간 뒤가 되면 운동 전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더 많이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잠자기 2시간 이전 시간이 충분하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다음에는 땀이 났으니까 이제 샤워를 하는 거죠. 샤워를 하면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은 그 자체로 좀 이완도 되고요. 또 그때 체온이 올라가고 손발에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샤워를 하고 나오면 손발로 이제 체온이 막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수록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완하고 이렇게 있으시면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가 되고 내 체온도 바로 따라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잠들기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신체적인 긴장은 안 되는데 인지적으로 머리가 막 눈만 감으면 복잡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뇌에서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과활성화되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생각, 미래 생각, 남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 흔히 말하는 잡생각이라고 하죠. 이런 딴 생각들을 할 때 나타나는 이제 네트워크인데 이게 보통은 그래도 옛날 생각이나 앞으로 할 계획들 정리하고 이런 데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긴 해요. 근데 이게 왜 밤마다 좀 심해지냐 하면은 저는 다른 이제 책에서도 살펴봤는데 스마트폰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쉴 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책을 본다든지 그냥 걷거나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옛날 스마트폰 없었을 때
이제 사람들 하면서 이제 어디 약속 장소 가서 멍 때리면서 기다리고 이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원래 우리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요즘은 쉬는 시간에 그냥 계속 휴대폰 보잖아요. 하물며 화장실 갈 때에도 이제 휴대폰 들고 가서 계속 릴스 보고 이렇게 되니까 낮에는 사실 이렇게 멍 때리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을 때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몰려왔던 고민들이나 생각할 거리들이 막 올라오면서 잠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낮에 좀 휴대폰을 좀 사용하지 않으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꼭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실제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여러 일에 치여서 생각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잠들기 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투두 리스트를 한번 쓰는 게 좋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투두 리스트로 쓰다 보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좀 내려놓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예전에 5분 정도 밤에 글을 쓰라고 해놓고 수면을 취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잰 실험이 있는데, 한 군에는 오늘 한 일을 쭉 리스트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군에는 내일이나 아니면 곧 할 일들을 투두 리스트로 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한 일을 적은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고요. 내일 할 일들을 쓴 사람들은 잠들기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금방 잠에 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투두리스트를 많이 쓴 사람일수록 잠드는 시간이 짧았어요. 금방 잠이 들었고요. 오늘 한 일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더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뇌 자이가르닉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이 자이가르닉 효과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첫사랑 효과라고도 하는데, 우리 뇌는 미완성되거나 미결된 것들은 머릿속에 계속 남겨져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사랑 효과라고 하는 이유도, 첫사랑이 보통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다. 이게 사귀고 이제 완결이 됐으면 머릿속에서 떠날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에 우리 뇌는 중요한 일인데 내가 뭔가 결정하지 않았으면은 이걸 머릿속에 계속 안건을 올려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라서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투두리스트를 써서 내가 언제 그 일을 어떻게 할지를 쓰게 되면, 우리 뇌는 이제 여기 적었으니까 안심을 하고 더 이상 안건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좀 맑아지는 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좀 투두리스트를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정말 고민이 엄청 큰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누워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아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해요. 그때 이제 종이를 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종이를 펴서 이제 약간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죠. A로 됐을 때, B로 됐을 때, C로 됐을 때,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전체 결과값을 봤을 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투두리스트로 만들어서 할 일로 적어두시면 좋고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본다 하면은 내일 어떤 공부를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투두리스트로 쓰면 되고요. 근데 이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 이거는 사실 내가 100%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정말 통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좀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명시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은 우리 뇌에서 그런 고민이 떠올라도 어차피 한번 쭉 여러 시나리오 다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종이에 쓰라는 이유는, 우리 뇌라는 거는 작업 기억이라고 약간 한 번에 띄워놓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곱셈을 하더라도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머리로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종이로 쓰면 잘 되는 것처럼 이런 고민이 있더라도 머리로만 하게 되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하루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단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한 1시간 안에 햇빛을 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생체 리듬이 그때 조금씩 당겨지면서 밤에 잠드는 시간이 좀 더 일찍 당겨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점심 식후에는 좀 운동을 한다든지 바깥에 가서 햇빛을 쐬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식사도 그렇게 많지 않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는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야근을 하시면 가벼운 산보 같은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운동을 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요. 뜨거운 물로 샤워도 이제 잠자기 오래 시간이 2시간 이상 남았다 하면은 반신욕이 더 좋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은 그냥 가벼운 샤워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개운한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내일 할 일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투두를 종이에 이제 다 쓰신 다음에는 휴대폰을 이제 침대 바깥에 충전을 해놓고 이제 침대로 가시면은 숙면을 좀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루틴을 한번 좀 해보시고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씩 좀 맞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운동했더니 조금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오전에 그런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하시면은 좀 뇌과학적으로는 수면을 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우울이나 번아웃, 뭐 ADHD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수면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면이 정말 좀 중요하고 수면이 이런 회복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계속 느끼고 있고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알고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 텐데 사실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왜 자는 게 필요하고 잘 자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거를 기전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도 진료를 하면서 이러한 수면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못 잤었구나. 그리고 내가 안 자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서 확실히 수면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수면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을 자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좋아하는 게 되게 디테일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수면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아니면은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온다. 혹은 이 책 제목처럼 자도 너무 피곤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면 한번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책 링크가 있거든요. 책 링크 보시면은 금방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신건강과 의사들이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유튜브가 있어요. 멘탈 탄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 탄탄 유튜브도 혹시 괜찮으시면 방문해 주셔서 정신건강 관련된 꼭 수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식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